저희 집안은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파병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름도 몰랐던 한국 때문에 이런 멸문지화를 당해야 하는 거죠? 한국은 우리 할아버지를 기억이나 하나요? 6.25 한국 전쟁 파병을 명령한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가 쿠데타로 왕위에서 쫓겨나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황제의 근위대 역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슬퍼런 쿠데타의 세력을 피해 목숨을 부지한 파병군인의 후손이 한국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게네떼 스타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태권도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아주 친밀하게 느끼고 있죠. 하지만 제가 한국을 사랑하는 이유는 더 특별합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한국에 파병을 떠났던 에티오피아 셀라시에 황제의 근위대 소속 군인이거든요. 한국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과는 별개로 저희 집안은 한국에 파병을 다녀온 황제의 근위대라는 이유로 쫓겨야만 했습니다. 셀라시에 황제가 쿠데타로 쫓겨나면서 근위대들도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우리를 향한 서슬퍼런 칼날이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저희 할아버지는 이 사실을 꽁꽁 숨긴 채 사셨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70년 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던 왕실 근위대 출신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셀라시에 황제가 통치하던 시절 왕실 근위대로 근무하고 계셨어요. 당시 우리 집안은 전통적인 군인 집안으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직속 부대에 소속된 할아버지는 최정의 전력을 자랑하는 특전사였어요. 셀라시에 황제는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고 대원을 선별하면서 강류대대라는 칭호를 하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부대에 하사한 강류라는 단어는 초전박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바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산 세력의 침략을 격파하고 혼돈에 빠진 한국을 구원하라는 황제의 명령을 부대 이름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유엔의 파병 요청을 받은 수많은 나라들이 반공주의와 이해득실을 따져 한국 전쟁 참가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는 유일하게 침략자들로부터 자유한국을 지킨다는 명분 하나로 강류부대에 선발되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목숨을 걸고 전쟁터로 향하던 할아버지는 9살이었던 장남 아버지에게 엄마와 동생들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어린 마음에 대체 왜 그곳에 가야 하냐고, 들어본 적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길래 죄 없는 아빠가 전쟁을 해야 하는 거냐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에티오피아가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5년 동안 식민 지배를 당했던 치욕스러운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셀라시의 황제의 이야기를 전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랑스러운 최정예 부대는 듣거라. 한국에서 살아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전부 그 땅에서 맹렬하게 싸워 전사하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해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뼛속까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 짐도 너희도 잘 알고 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고통을 알면서 모른 척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자유라는 것을 한국의 손에 안겨주어라.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몰랐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파병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할아버지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받아들인 당당한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물론이고 함께 한국 전쟁에 참전한 청년들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머나먼 한국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 나서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각오로 한국에게 자유를 안겨주기로 다짐했다고 하셨어요.
이탈리아의 침략으로 받았던 전쟁의 고통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한국에게 반드시 자유를 안겨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한국으로 향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소속된 강류부대는 미군 7사단 32연대에 배속되었는데 이름에 걸맞게 253전 253승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처음 전투에 투입된 9월 강원도 화천 접근산 전투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고 이듬해 10월 철의 삼각지라는 삼각고지 전투에서 진내 사격을 불사하면서 위치를 고수해 미 구군단장과 미 7사단장으로부터 감사서한을 받기도 하셨어요. 강류부대가 투입된 전투는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아서 불패의 전설이라고 불리기도 했죠. 1953년 7월 종전 때까지 6,037명이 참전해 121명이 전사했고 536명이 부상당했지만 포로나 실종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군대는 아군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시신도 반드시 고국에 데려간다는 전우회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전사자 121명의 시신도 전부 수습해서 에티오피아로 돌아왔고 부산 유엔군 묘역에는 에티오피아군 병사의 무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강류부대가 전우회와 인류회를 표방하는 부대라는 사실을 평생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휴전 후에도 할아버지는 대한민국에 주둔하여 유엔 연합군으로서 비무장지대 순찰 작전 등 평화를 지키고 전후 복구를 도왔습니다. 부대원들은 월급을 모아 1953년 경기도 동두천에 보하원이란 이름의 보육원을 세웠고 전쟁 고아들을 보살폈어요. 1963년에는 에티오피아가 한국과 공식 수교하여 공식적으로 형제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셀라시에 황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이때 박정희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기념우표까지 나왔죠. 전쟁에서 살아남은 할아버지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켰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에티오피아에 돌아왔지만 살아 돌아온 할아버지의 앞에는 고통스러운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1974년 셀라시에 황제가 공산주의인 맹기스투라는 군인의 쿠데타에 의해 폐위된 것입니다. 궁전에서 질질 끌려나온 황제는 작고 덜컹거리는 차량에 실려갔는데 이것은 정권을 장악한 공산당 장교들의 계획하에 연출된 황제 몰락의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셀라시에 황제는 에티오피아의 근대화와 독립을 추진하고 아프리카 연합 창설에 기여하는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이죠. 황제의 복위를 막기 위해 공산주의 쿠데타 세력은 황제 주변의 관리들과 군인, 황족 54명을 재판 없이 구금했고 같은 해 11월 23일에 법을 초월해서 모두 처형했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75년 8월 27일 황제는 향년 82세로 갑자기 사망하였죠. 쿠데타 정권이 공식 발표한 사인은 전립선 수술 후유증이었으나 쿠데타 정권이 몰락한 1990년대 이후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맹기스투의 명령으로 셀라투스 황제의 침상에서 그의 목을 졸라 교수형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장례 없이 궁전 부지의 화장실 근처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시신이 발견되었죠. 그리고 군정의 인장과 서명이 기재된 셀라시에의 암살을 지시한 문서가 발견되었는데 결국 황제 암살은 훗날 역사적 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셀라시에 황제가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동안 할아버지 역시 왕실 근위대라는 지위와 참전 용사라는 명예도 잃은 채 궁지에 내몰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왕실의 최측근으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우리 집안은 한순간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모두 잠든 밤 아무도 모르는 깊은 산속의 시골로 도망을 갔고 아버지는 아직도 그날 밤길이 참 무섭게 느껴졌다고 회상하곤 하셨어요. 이전에 인정받던 군인 가문의 지위와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우리 집안은 시골에서 소작농으로 살았고 시장에서 농산물을 팔아가며 근근히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도 할아버지는 늘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이 눈부시게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도 언젠가 재기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할아버지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굴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강인한 의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곤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만든 한국이 참 미웠습니다. 다 한국 탓인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대한 마음을 뒤바꾸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태권도를 접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학생일 무렵 태권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체격도 좋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태권도를 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선수 권유를 받을 정도였고 지금은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었죠. 하지만 태권도도 처음부터 에티오피아에 뿌리내린 건 아니에요. 셀라시에 황제와 한국과의 우호적 관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맹기투스 공산주의 시절에는 태권도를 군인 외에 일반 국민들은 공개적으로 배울 수 없었다고 해요. 단지 군인들의 훈련용으로만 보급되었을 뿐 민간인들이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이해할 기회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90년에 맹기투스 공산주의가 몰락하면서 육군과 해군, 공군이나 특전사 등 국가 안보에 관련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차차 일반 국민들도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과거에는 군사부대에서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에티오피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정부와 국기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이렇게 보급된 태권도는 세계 최빈국 에티오피아에게 맨 땅에서 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몇 안 되는 스포츠였습니다. 마땅한 연습장이 없어서 흙 위에 지은 천막에서 연습하는 학생들도 많고 비싼 도복이 아니라 흰천에 태극기를 찍어 만든 로컬 도복에도 마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태권도 수련생들이 많아요. 에티오피아에는 태권도 클럽이 500개가 넘고 수련생만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태권도를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인 사범님들은 어쩌면 에티오피아가 진정으로 태권도 본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요즘 튼튼한 신체는 물론이고 한국인들의 예절과 정신을 배우기 위해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련하는 태권도 유망주들을 지켜보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태권도를 통해서 그냥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불굴의 의지와 극복의 신념을 배우고 있거든요. 올림픽에서 가난한 아프리카 선수들이 태권도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걸 지켜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금메달은 물론 사회 전반에서 한국처럼 선진국이 될 거라는 희망과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데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의 한국의 도움과 지원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사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도 물이 부족하기로 소문난 나라라서 아버지의 농사를 돕던 시절에 매일 우물까지 3시간을 걸어서 물을 길어와 농사를 짓곤 했거든요. 왕복 6시간을 흙 위를 걷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왕복 6시간 거리의 우물이 말라버린 때였습니다. 2016년 초 엘니뇨 가뭄이 아프리카를 덮치면서 우리 가족은 목숨을 잃을 뻔했거든요. 당시에 극심한 가뭄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았는데 에티오피아에서만 1,500만 명이 열사병 관련 질병과 식순환으로 고통받게 되었어요.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극심한 가뭄으로 곡식은 모두 말라 죽고 가축들도 굶어 죽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태양은 더 맹렬한 더위를 뿜어댔고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죠. 지구에 불구덩이가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에 지쳐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한국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국제협력기구인 코이카에서 에티오피아의 댐을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속에서 벅찬 감정들이 용솟음쳤습니다.
절망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 느낌이었죠. 우리는 대규모 댐을 지을 자본과 기술력이 없어서 많은 국민들이 병들고 죽어갔습니다. 그런 우리의 열악한 상황을 알게 된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어요. 한국 전쟁 때 저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라면서 할아버지가 한국에 쏟은 노력을 결국 우리가 되돌려받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 파병된 근위대라는 사실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살았던 서러움도 깨끗하게 씻어낸 것처럼 보였어요. 이후 5년간의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완공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 계속되었어요. 팬데믹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포기해야 할 상황까지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댐 공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2022년 드디어 댐이 완공되었습니다. 댐이 준공된 7년이 지난 지금은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식수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하고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켈레타 강에서 끌어온 물을 수많은 국민들이 나눠서 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댐이 완공된 후 2년이 지난 지금 그 변화는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획적인 물 관리가 가능해지면서 농업 생산성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그로 인해 마을 경제는 물론 에티오피아 경제까지 되살아나는 마법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 변화는 에티오피아 전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인식을 변하게 해주는 강력한 계기가 되어 한국처럼 에티오피아도 성장할 수 있다는 목표의식이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가 저에게 전해졌죠. 그날도 평소처럼 태권도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국에 있는 단체에서 아직 학생인 제 막내 동생을 돕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에티오피아 장학 사업을 하는데 참전 용사 후손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했어요. 한국에 살고 있는 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애썼는데 특히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기부자의 사연에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은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이었는데 귀환한 파병 용사들이 1974년 쿠데타 뒤에 홀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고 했어요. 한국에 살 당시 어렵게 지냈던 과거가 생각나 나의 조국을 위해 피 흘린 참전 용사와 후손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따뜻하고 큰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장학금을 기부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누군가 과거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은혜를 갚기 위해 마음을 쓴다는 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갖추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존경심도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한 걸 한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버지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생각난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더니 뜻밖의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참전용사 후손들에게 기회를 연결해주고 싶다고요. 한국에서 지어준 댐 덕분에 지금은 아버지의 농사도 안정을 찾았고 저도 태권도 지도자로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참전용사의 후손에게 장학금을 양보하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그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더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가 전달되었죠. 다른 에티오피아의 젊은이가 장학금을 받게 된 사진을 보면서 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 순간을 함께하는 저 역시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우리를 잊지 않고 도와준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습니다. 한국은 에티오피아에 많은 기적을 선물했어요. 댐으로 안정적인 농업을 돕고 태권도로 저렴하게 무술을 익힐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도 에티오피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치며 아주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에티오피아의 풍부한 인력을 토대로 대규모 생산시설을 도입했거든요. 특히 철강과 의료 산업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지난 몇 년간만 보더라도 변화가 확연하게 눈에 띄어요. 철강 산업만 보더라도 최신 기술을 도입해 전통적으로 제조하던 공장을 자동화된 선진국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어요. 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철강 생산량으로 건설 분야까지 성장하고 있습니다. 도로나 다리, 건축물 등 주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니까요. 그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지역 경제는 물론 농업 생산국에서 산업 선진국으로 탈바꿈하는 중이에요. 아직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언젠가 한국 같은 발전된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기대감이 들게 만들어요. 한국은 다른 외국계 기업들과 다르게 에티오피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많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한국계 기업에 입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에 들어가면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발전된 미래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농업이나 목축보다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입사하는 걸 꿈꾸게 되었어요. 그래야 미래 시장에서도 우리나라가 빈곤을 벗어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믿게 되었거든요. 농경산업에서 최첨단 기술산업으로 선진국이 된 한국을 보고 배우게 된 거죠. 이렇게 에티오피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동경하게 된 데는 그동안 한국이 에티오피아를 위해 베풀어준 많은 도움과 진심이 담긴 응원이 누적된 효과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에티오피아의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었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비롯해 여러 도시가 급격하게 늘어난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교통체증이 심각했어요. 산업화를 하면서 일자리가 많아지니 다른 선진국들이 이미 겪었던 일을 에티오피아는 이제 겪기 시작한 거죠. 한국 기업들은 이런 상황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도시철도 설계 기술이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 혼잡을 줄이고 이동 시간을 줄이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해 갔죠. 에티오피아 국민들 역시 이런 걸 원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방법을 모르니 불편해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자신들의 경험이나 기술력을 토대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도적으로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도로 혼잡은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시민들의 이동 시간도 크게 줄어 교통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거의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네요. 이때 정말 형제 같은 나라가 이런 때 쓰는 말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른 나라 기업들과 다르게 제 나라 에티오피아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한국은 이해타산을 고려하지 않고 어려운 가족을 돕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 몇 년 전 팬데믹 상황은 에티오피아라고 예외일 수 없었어요. 오히려 후진국이기 때문에 더 피해가 컸죠. 이때도 한국은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의료 인프라를 돕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었거든요. 에티오피아의 열악한 의료 시스템은 방역 장비나 의료 장비는 물론 전문 의료인까지 부족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의료진이 신속하게 방역 장비와 원격 진료 시스템을 제공해 위험했던 상황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의 동아에스티라는 기업에서 에티오피아 MCM 병원에 아예 원격 진료 시스템도 지원해 주었어요. 어려운 상황일 때 진심으로 함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 순간에 얼마나 많은 에티오피아 국민들이 한국이 큰 힘이 되어주는지, 형제 국가로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한국이 에티오피아 스마트업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했거든요. 당연히 예측하셨겠지만
선진국들이 정보통신 산업에 뛰어들어 두각을 나타낼 때도 에티오피아는 뒤처져 있었어요. 기술 창업은 꿈도 못 꾸고 작은 성과도 내지 못했죠. 하지만 한국의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벤처 기업들이 코이카를 통해 에티오피아로 넘어와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해 주었고, 그 덕분에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IT 스타트업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거든요. 기술을 창업한다는 건 사실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동안 꿈을 꾸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한국의 성공 경험을 고스란히 전수하면서 창업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글로벌 시대에서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해준다는 건 형제가 아니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정도예요. 그로 인해 에티오피아에도 IT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또 하나의 분야가 이렇게 정착하기 시작한 거죠. 경험이 없고 정보력도 부족한 에티오피아의 전면적인 부분들을 한국의 기업들이 자신들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시행착오, 그리고 쌓아온 기술력을 모두 하나둘 채워주는 중인 거예요. 이런 과정을 보며 한국과 에티오피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는 걸 의심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길 바랍니다. 단순한 경제 이익이 아니라 서로의 발전을 위해 진심으로 협력하는 건 정말 소중한 관계라고 생각하니까요. 얼마 전 친한 태권도 지도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태권도의 수련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다들 입을 모아서 한국의 태권도는 수련 시스템이 정말 좋다고 했죠. 이제는 생활체육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은 한국의 시스템은 단지 운동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등하교도 시켜주고 놀이체육과 방과 후 체육을 전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에티오피아 태권도장은 아직 그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시사철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저는 마음 맞는 지도자 몇 명과 올 겨울에 한국에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익혔던 태권도의 정신과 발전된 환경을 직접 보고 느끼며 배울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려요. 할아버지에게 어릴 때부터 들었던 한국을 직접 가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지만 이번 한국 방문으로 제 꿈을 실현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단순하게 한국의 태권도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릴 때부터 꿈꾸어왔던 문화교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거든요. 물론 이미 한국에 진출한 태권도 1세대 사범님들과 후배분들 덕분에 한국의 정신과 의지를 많이 배웠지만요. 여하튼 이번에 한국에 가면 태권도의 정신을 생생하게 배워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춘천에 있다는 에티오피아 한국 전쟁 참전기념관에는 꼭 들러볼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진심을 기억해주는 한국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하거든요. 참전 용사들의 사진도 전시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할아버지의 모습도 그곳에 남아있을까요? 꼭 화질이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아오고 싶네요. 아직 저곳에 들러보기 전이지만 에티오피아와 한국의 인연을 기념하는 소중한 장소를 꾸며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지금도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마 하늘에서도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지켜낸 나라가 이렇게 눈부신 성장을 한 걸 아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라요. 최대한 많은 걸 보고 배우는 알찬 시간으로 채워오려고 합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좋은 추억들이 있다면 또 사연을 보낼게요. 물론 소개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분들께 제 이야기가 전해진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12월의 어느 날 에티오피아에서 온 태권도 지도자를 만난다면 반갑게 인사해주세요. 저도 한국 인사말을 열심히 연습해 갈게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에티오피아에서 게네떼 스타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을 피로 지켜준 참전 용사분들께 가슴 깊이 감사하게 되는 이야기였는데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